2021년 3월 13일자에 시행이 됐던 무선설비 기사, 오늘은 이 과목에 해당되는 무선통신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면서 무선통신기기의 전반적인 과목을 재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적용이 되는 무선설비 새로운 출제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이번에 첫 회로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1회차는. 그래서 무선통신기기는 크게 변동이 없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출제 문항들하고 큰 차이 없이 출제가 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무선 항행장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두 문항이 좀 새롭게 또 선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전자회로의 발진회로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가 1번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내용은 높은 주파수에서도 발진이 가장 안정적인 것은 단연코 여러분들 수정발진기다 하는 거 알고 있죠? 압정기 효과를 이용하는 수정발진기의 문제가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수정발진기는 보통 한 10MHz 정도, 제법 높은 주파수까지 발진을 시켜나갈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Q의 값이 10의 4승배 이상 될 때로 10의 4승배 이상 되는 굉장한 안정성을 유지한다. 여러분들 아마 발진 주파수의 최고로 안정성이 높다 그러면 수정발진기다 하는 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AM 변조에 관련되는 P변조파 파형 중에 상측 파대하고 하측 파대는 진폭 레벨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물론 반송파 진폭이 가장 크겠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 측파대 중에 상측파대 신호의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쉬운 거죠. 자, AM8을 우리는 주파수 스펙트럼 영역에서 분석을 해보면, 요게 이제 X축이 주파수가 되고, Y축이 이제 실제 존재하는 주파수의 신호를 나타내는 전압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대기 세기가 탁 뜨는 거 알죠? 이렇게 막대기 세기가 뜨는 겁니다. 그 중에 진폭이 가장 큰 이 신호가 바로 캐리어 주파수를 갖고 있는 반송파예요. 그럼 크기는 최대 값으로 AC 볼트까지 올라가는 반송파를 썼기 때문에 AC 볼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주파수가 높은 쪽에 존재하는 요게 상측 파대 신호입니다. 어퍼 사이드 밴드 신호의 주파수예요. 상측 파대 신호의 주파수는 캐리어 주파수에 신호 주파수를 더하기 한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놈은 하측 파대는 이제 빼기 한 주파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진폭은 반송파 진폭의 반 정도가 됩니다. 물론 변조도가 100%, 완전 변조일 때는 딱 레벨이 반입니다. 근데 변조도가 100이 아닐 때는 여기다 변조도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이론 시간에 쭉 공부했던 내용이죠. 하측 파대 진폭 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이걸 묻습니다. 그렇죠? 상측 파대 신호의 최대 전압이 몇 볼트가 유지가 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자, 2분의 반송파 전압은 10볼트라고 했습니다. 10볼트. 이렇게 해놓고 변조도가 100% 같으면 2분의 15볼트 그러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변조도는 80% 변조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조도가 80%니까 0.8 이러면 되겠죠. 그럼 5볼트 곱하기 0.8 그러면 4볼트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하측 파대 전압도 4볼트, 상측 파대 전압도 4볼트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확히는 요게 21번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22번 이렇게 되고, 요건 23번. 23번은 페이딩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는 회로가 뭡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페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 전개 레벨이 들쑥날쑥 변동이 되는 현상을 페이딩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신기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페이딩의 대책이 되는 회로 AGC 혹은 AVC 하는 이런 회로가 반드시 슈퍼 헤테로다이나믹 방식 수신기 내부에는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운 거죠. 페이딩 현상의 대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수신기 내부에는 AGC, AVC,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자동 이득 조절 회로가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페이딩의 대책을 해소하는 그 수신 방법은 다이버시티 하는 것도 있죠. 합성 수신법, 다이버시티, 뭐 공간 다이버시티 하는 것도 있고 주파수 다이버시티도 하는 것도 있고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딩을 해소시켜 나가는 어떤 하나의 그 회로 해결책이 되는 회로 기법이 다이버시티를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AGC를 고르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동 이득 조절 회로, 조정 회로. 자, 그다음에 24번은 전원 회로에 그 중에 이제 정류 회로, 정류 회로를 대표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 회로에서 리프를 제거하는 회로, 요게 우리 평활 회로 아니에요? 평활 회로는 평평하게 펴가지고 이제 거기 리플 성분을 제거시켜 나가는 회로가 평활 회로입니다. 그래서 평활 회로의 23번은 AGC 회로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24번은 평활 회로. 평활 회로 중에 여러분들 L형이 있고 C형이 있고 또 파이형이 있고 그 다음에 T형이 있고 또 변형된 파이형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파이형이나 변형된 파이형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형 평활 회로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정류시킨 다음에 이제 고주파 리플 성분은 콘덴사가 쏙 잘 빼버린다 하는 뜻으로 콘덴사를 이제 병렬 형태로 입력 신호하고 병렬 형태로 이렇게 바이패스 형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일은 직류만 잘 통과하고 그 주파수를 갖는 이제 교류 리플 성분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또 요놈이 놓치면 이제 최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C2를 써가지고 고주파 성분을 그라운드로 잘 통과해서 빼버리면 완벽하게 어떤 직류 성분 값으로 리플이 제거됐으니까 직류 성분으로 완벽하게 평화시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부하장이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10볼트가 만들어지면 물론 여기 정전압 회로에서 항상 10볼트를 유지시켜 준 후에 이제 부하장에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이형 평활 회로예요. 그러면 리플을 잡게 하는 방법은 C1도 크게 또 L도 크게 C2도 크게 RL도 크게 그리고 정류시킨 주파수가 정류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가 들어올수록 그러니까 반파 정류보다 전파 정류가 주파수가 더 높죠. 리플 주파수가 120Hz고 반파 정류는 60Hz가 되기 때문에 전파 정류가 리플 주파수가 높으니까 결국 리플이 더 작아지는 겁니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C1도 크게, L도 크게, C2도 크게, RL도 크게 전부 크게 하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4번은 출력 측에 사용한 C2의 값을 작게 한다. 틀렸죠. C2도 크게 한다. 그래서 24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은 우리 4세대 이동통신의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OFDM 변조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OFDM 통신 특징이라든지 또 OFDM 그 송신기 구성이라든지 수신기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로 새롭게 출제 기준에 강하게 이 부분을 지금 출제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OFDM 이 통신 방식이 또 일종의 변조예요. 다중화 변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A자가 붙은 거 있죠? 멀티플 액세스. 이건 다원 접속이라고 하죠. 다중화 접속. 그러니까 사용자를 많이 사용하게끔 OFDM 그 채널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게끔
사용자 다중화시키는 기법을 우리가 다원 접속, 멀티플 액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OFDM이 4G라고 하죠. 4세대 LTE 시스템, 바로 LTE 시스템에 적용되는 신기술입니다. OFDM 기술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OFDM 변조 방식의 단점이 PAPR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PAPR이 크다. 이게 안타까운 단점이에요. 그렇죠? 이 앞에 P는 피크,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A는 에버리지, 평균이고, 그리고 이놈은 파워, 전력, 이건 레이쇼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OFDM 심벌은 서브 캐리어, 후반송파가 100개나 1000개가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게 OFDM 심벌이에요. 굉장히 많은 여러 주파수가 합성이 돼 가지고 이제 병렬로 다중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합성을 시킨 그 OFDM 심벌을 보면 가장 높이 올라가는 피크치하고 또 평균치 사이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력 증폭을 시킬 때, 그렇죠? 전력 증폭을 시킬 때 굉장히 피크치 부분은 정상 증폭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력 증폭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피크치 부분은 잘려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력 증폭의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높게 소요가 되고 결국은 배터리 사용 수명을 더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 초래하는 안타까운 단점이 이겁니다. PAPR이 크다. 그래서 이 LTE 우리 시스템에서 뭡니까? 하향 링크 때는 관계가 없는데 상향 링크 시에, 그렇죠? 업링크 채널에서는 다원 접속을 OFDMA를 하지 않고 이제 멀티 캐리어, 이게 OFDM이 캐리어 여러 개로 쓰는 이제 다중화 통신이고 이게 다중화 다원 접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싱글 캐리어 SCFDMA 이런 다중화 접속을 사용해 가지고 전력 증폭의 효율을 높이면서 비용을 좀 절감하고 또 배터리 수명도 연장시켜주는 이런 다원 접속을 적용한다는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 문제로 앞으로도 많이 관련돼서 업데이트돼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OFDM의 단점이 PAPR이 크다. 이것이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줘야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단점에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이 답이 됩니다. PAPR 값이 크다. 그래서 전력 증폭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이렇게 차기의 시험 문제 나오면 OFDMA 다원 접속이 아니고 SCFDMA 다원 접속을 행한다. 어떤 채널에서? 상향 채널에서, 즉 이동국에서 기지국 향하는 채널상에서 다원 접속을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26번도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예요. 이건 디지털 변조에 관련되는 내용이죠. FSK 변조라는 거 기억합니까? FSK. FSK 변조는 정보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파수에다 실어서 보내주는 이제 FM 변조를 FSK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FSK 하나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F1 주파수하고, 그렇죠? F1 주파수하고 F2 주파수를 교대로 보내는 겁니다. 1이라는 정보는 F1 주파수를 보내고 0이라는 정보는 F2라는 주파수를 보낸다. 그렇죠? 이게 FSK예요. 이진 FSK입니다. 근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F1은 주파수가 좀 낮은 주파수를 F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놈이에요. F1. 그렇죠? 그 다음 F2는 요거보다 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든 뭐 더 낮은 주파수든 서로 주파수 차이가 생기면 되니까, 그럼 더 낮은 주파수라고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야 그림이 좀 쉽게 이해되니까. 이게 더 낮은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교대로 가는 겁니다. 요놈은 F1, F2. 요놈은 1이다. 이놈은 0이다. 바꿔도 되는 거죠. 요건 0이다. 이건 1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진 FSK예요. 근데 이 부분에 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를 접속하는 부분에서는 위상의 연속성이 깨질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위상이 이 부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위상의 불연속성. 위상의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은 이 부분에 위상 왜곡이 생긴 겁니다. 위상에 찌그러짐이 생겼어요. 그러면 위상 왜곡이 생기면 이 안에 이제 많은 고조파들이 이제 생겼다는 이야기죠. 찌그러진 파형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왜곡된 피변조 파형이 전송이 되는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걸 위성이 받았다고 해보세요. 중계장치가 위성인데, 그럼 위성은 이 신호를 받아서 더 대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크게 증폭해서 또 다시 지상에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왜곡이 생겼는데, 위상 왜곡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냥 무대뽀로 전력 증폭을 시켜버리면 이 왜곡이 점점 커져 가지고 결국은 수신 쪽에서는 정상적인 통신을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나중에 검파할 때 1하고 0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검파에 겹치지 않도록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의 주파수 차이. 그래서 주파수 편입비를 H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0.5 이하가 되게끔 최소의 주파수 편의를 적용해 가지고 결국은 위상의 불연속을 위상의 연속성을 만들어낸다. 즉 연속된 위상, 연속된 위상을 즉 위상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법의 변조를 우리는 Continuous Phase로 해서 앞에 CPFSK라고 하는 겁니다. Continuous Phase, Phase가 위상 아니야? 위상이 연속화가 되는 FSK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FSK의 대표적인 변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MSK 변조 아니에요? 미니멈 시프트 킹. 그렇죠? 그래서 FSK에서 위상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대역폭이 굉장히 좁은 이런 왜곡으로 고조파를 많이 상쇄시켰으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측파들을 많이 줄여나가는 부엽, 사이드로브라고 그러죠. 이제 부엽을 최소화시켜서 대역폭을 굉장히 작게 보내는 그런 변조가 탄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대역폭을 더 필요 없는 대역폭을 절감하는 가우시안 로페스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MSK 변조를 적용하는 GMSK 변조하는 게 바로 요 부류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런 변조를 우리는 유럽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런 변조를 채택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FSK 변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CPFSK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1번 맞죠? 위상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FSK 변조이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은 1과 0에 대한 정보를 보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신호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즉 두 개의 신호는 하나는 F1 주파수 나오게 하고 하나는 F2 주파수 나오게 해가지고 전송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일반 FSK를 설명해 놓은 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2번은 일반 FSK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CPFSK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VCO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VCO 하면 PLL 회로 하는 게 딱 생각이 나야 되겠죠. VCO, 볼테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 이것은 전압을 가해 가지고 주파수를 바꿔주는 전압제어 발진기를 VCO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LL 회로에서 이 VCO 발진기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올려가지고 이제 모르는 주파수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위상 비교하면서 위상차가 생기면 그 위상차를 전압차로 바꿔가지고 그 전압을 다시 VCO 발진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또 다시 기준 주파수를 좀 바꿔서 올리면서 어떤 모르는 그 신호 주파수를 이제 잡아내는 이제 그런 블럭이 PLL 회로 블럭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뭡니까?
VCO 발진기 올려가지고 위상 비교기, 위상 검출기라는 그런 회로 블럭에서 위상차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를 이제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생겼다면 또 다시 이제는 그 5차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또 다시 또 기준 주파수를 올리면서 이제 주파수도 같고 위상도 동일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진기가 VCO 발진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VCO 발진기를 이용해가지고 결론은 위상차가 없는 주파수를 발생시켜버리면 이런 위상의 불연 속성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부대엽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영어로 사이드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대엽. 그렇죠? 부라는 게 사이드, 로브라는 것이 부대엽, 그 롭, 엽, 사이드롭. 부엽이라고 하죠. 부엽. 주엽, 부엽 하는 거. 이제 부엽이라는 것은 찌그러진 파형에서 나오는 무수한 그 고조파 성분들이 이제 변조가 되면 상측파대 쪽으로, 하측파대 쪽으로 질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2 고조파에 의한 제2 상측 고조파, 제3 상측 고조파, 제4 상측 고조파, 하측파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사이드로브 성분이 부엽 성분이 이제 해소가 되게끔 하는 게 바로 CPF, FS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변조가 MSK 변조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아주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7번도 디지털 변조입니다. 다음 변조 방식 중에 복조할 때, 검파할 때 위상, 반송파의 위상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복조하는 기법이 뭐냐? 이게 바로 동기검파예요. 동기검파. 그렇죠? 위상이 변화되는 피변조파의 PSK 파형들이 쏙 들어오면, 그렇죠? 어떤 신호는 위상차가 90도가 난다. 어떤 신호는 위상차가 0도 이상이다. 어떤 신호는 위상차가 180도 나는 신호가 들어왔다. 270도가 나는 신호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위상이 0도다, 90이다, 뭐 180이다, 270이다, 이렇게 사진 PSK 같으면, 그래서 그 위상차의 값을 인식해가지고 270도 위상차가 있는 반송파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10이다. 그렇죠? 위상차가 동일한 그런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0도 위상의 반송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00이다. 뭐 이렇게 신호를 복조하는 기법. 이게 바로 동기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SK는 전부 동기검파 방식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3번의 DPSK는 이것도 PSK 특수한 경우였죠. 이것은 동기검파가 회로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굉장히 높지만은 DPSK 하나만 일종의 비동기 검파를 할 수 있는 그런 PSK 변조입니다. 정확히는 비동기 검파가 차동 위상 검파라고 하죠. 차동 위상 검파. 즉 일종의 비동기 검파를 쓸 수 있는 PSK는 DPSK 하나가 특별하게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기 검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DPSK 골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 무선통신 시스템의 수신신호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항목을 고르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자유공간의 무선 전파의 손실 전력을 여러분들 계산하는 공식, 그 공식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은 여러분들 암기가 잘 돼 있어야 될 겁니다. 28번이죠. 스페이스로스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은 라무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다. 잘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파장 대신에 사용 주파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무다는 F분의 C, 이런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C분의 4파이 FD의 제곱. 요거 가지면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자유공간에서 전파의 손실 전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제곱배로 손실 전력이 커집니다. 그럼 그걸 보상하려면 거리에 따라서 전력을 2배만큼씩 제곱배만큼씩 크게 증폭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제곱배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손실 전력이 작아진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렇죠? 파장이 분모에 있으니까 요놈이 작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헷갈리겠네. 손실 전력은 파장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이지. 파장이 짧으면 손실이 커진다 그 말이죠. 즉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으면 제곱배로 손실 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하려면 파장이 짧을수록 제곱배만큼 전력 증폭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신호 파장에 비례한다가 아니고 신호 파장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야 돼. 그렇죠? 신호 파장 제곱에 비례한다. 수신 신호 전력은 여기는 수신 신호 전력이네. 손실 전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신되는 신호 전력은 파장이 짧을수록 손실 전력이 커지니까 수신 전력은 작아진다 그래야 되겠지. 수신 전력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수신 전력은 파장 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파장이 아니죠. 수신 전력이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수신 전력이 작아지는 거니까 손실 전력이 파장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수신 전력은 파장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야 되겠네.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장이 짧으면 요거의 제곱배만큼 전력이 작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수신 신호 전력으로 물었으니까 손실 전력으로 물은 게 아니라 수신 신호 전력으로 물었으니까 파장이 짧으면 전력은 작아지는 거니까 파장 제곱에 비례해서 수신 신호 전력이 파장 제곱의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파장이 짧으면 수신 신호 전력이 작아진다. 즉 파장의 제곱배만큼 수신 신호 전력이 작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곱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곱이 없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4번. 1번 송신전력 크기에 비례한다. 맞죠? 그다음에 2번 안테나 유효 개구 면적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3번 맞고 안테나 유효 개구 면적에 비례하는 것은 이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 중에도 이제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 주로 마이크로파 대역 같은 이런 경우에 이제 파장이 짧으니까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마이크로파용 안테나는 전부 입체형 안테나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파라볼라 안테나, 뭐 혼 안테나, 카세그렌 안테나 이런 걸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체형 안테나니까 안테나 이득은 안테나 개구 면적의 비례성에 이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이득은 라무다 제곱분의 4파이 A2 이렇게 해서 이펙티브에서 실효 개구 면적. 그러니까 실효 개구 면적을 크게 해야 하면 안테나 이득이 커져 가지고 수신 신호 전력이 또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관계도 옳은 지문이 여기서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8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9번도 디지털 변조에 관련되는 고난도 문제에 속합니다. QAM 변조라는 거 있죠. ASK 플러스 PSK. 그렇죠? 반송파의 진폭에도 정보가 실리고 반송파의 위상에도 정보가 실리는 복합 변조를 우리는 QAM 변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QAM이 아주 중요한 복합 변조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QAM 복조기에서 수신기 안에 있는 복조기에서 인페이스 기준 신호가 I 성분을 뽑아낼 때 사용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인페이스 기준 신호, 뭐 I 성분, Q 성분 기억합니까? 그때 쭉 한 줄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위쪽 아래쪽으로 병렬로 놓아 가지고 뭐 짝수 비트는 인페이스 신호, 짝수 비트, 짝수 채널, 인 채널, 뭐 홀수 비트는 쿼드러처 채널, Q 채널 이렇게 놓아 가지고 이제 위에서 이진 PSK, 밑에서 이진 PSK 시켜 나가면서 합성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로 설계되는 겁니다. QAM이. 그래서 여기서 인페이스 기진 신호인 짝수 채널 I 성분을 뽑아내는 데 사용되는 것은 위상 검출기예요. 위상 검출기. 그래서 위상 검출기에서 이제 위상차가 0도면 뭐 1이다. 180도 차이 나면 뭐 0이다 이런 식으로 그 I 신호의 값을 1이다 0이다 이제 검출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29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은 무선 항행 운영 장비, 무선 항행 운영 장비 중에 장비로 사용되는 레이더의 구조 중 이제 레이더 장치가 무선 항법 장치에 속하는 하나의 장비라고 볼 수 있죠. 넓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출제 기준에 레이더 시스템하고 또 무선 항행 시스템 혹은 무선 항법 시스템 이런 부분이 좀 새롭게 출제가 더 강하게 보강이 된 이제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그러한 파트에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항행 항법, 무선 항행 혹은 무선 항법 장비로 사용되는 이제 레이더 장치가 있다 그 말이죠. 레이더 장치가 있다. 그러면 레이더 장치 중에 스캐너 장치라는 게 있는데 스캐닝한다. 스캐닝한다라는 거 있죠? 스캐닝한다. 어떤 대표적인 어떤 표본 신호를 이렇게 탁 발생을 시키고 그걸 발생을 시키고 만들어내고 또 나중에는 복주할 때는 그 신호를 이제 집어넣어서 조립한다 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출한다, 합성한다, 스캐닝한다. 그런 말이죠. 스캐닝한다. 그러니까 30번에 스캐닝하는 장치가 스캐너예요. 스캐닝하는 장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 신호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보세요. 이 그림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림 신호를 바둑판 모양으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분해시켜서 자그마한 엘리먼트 이것을 그림의 아주 기본 요소를 화소라고 하죠. 픽셜, 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소의 하나하나의 정기적인 신호를 여기서 뭐 한 줄에 만약에 50개다 50개의 화소를 스캐닝해서 그렇지? 분해시켜냈다 그 말이지. 화소를 이런 화소를 하나씩 분해시켜서 발생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선 방식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받는 쪽에서는 이제 화소를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림 백지 위에다가 이제 요 보내진 화소를 제자리에 하나씩 이제는 분해시킨 거에 반대가 조립이라고 할 수 있죠. 조립. 이제 조립을 이렇게 시켜나가면서 결론은 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동작을 스캐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해하고 발생시키고 수신 쪽에는 그걸 제 위치에 조립하는 이런 동작이 스캐닝 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올바른 설명은 1번입니다. 펄스 전파를 송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펄스파 신호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송신 쪽에는 분해시키는 과정이 스캐닝이고 또 수신 쪽에는 이걸 조립하는 과정, 그게 스캐닝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번이 가장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직류 펄스를 발생을 시킨다 하는 것은 송신 쪽에서 이런 여기에 적용할 신호를 발생한다. 이것은 펄스 발진 회로가 하는 일이죠. 2번은. 그리고 3번, 4번은 뭡니까? 수신기로부터 온 영상 신호를 불안관 또는 LCD 창에 그림으로 나타내서
목표물의 거리와 방위를 측정하는 장치. 이거는 레이더 시스템에서 스코프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A스코프 장치는 거리만 이게 입사파고 이게 되돌아온 반사파가 이게 레벨이 떨어져서 이제 감소가 돼서 도착한 겁니다. 그 화면에 이렇게 보낸 파하고 받은 파만 표시하면 요것을 시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거리를 판독하게끔 이렇게 표현해 주는 이런 스코프를 A스코프라고 하는 거고, 또 방향까지 거리하고 방향까지 스코프상에 표현해 주는 그런 형태의 스코프를 PPI 스코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거리 방향. 그래서 이런 LCD 화면상에 이제 표현을 해주기 위한 이런 장치는 스코프 장치라고 해야지. 스코프 장치. 그러니까 여기선 스캐너 장치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은 GPS에 관련되는 설명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여러분들 아마 GPS 하는 것도 위성통신의 하나의 그 응용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GPS 시스템에 사용되는 GPS 위성들이 고궤도 위성에 속하는 수많은 위성들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위성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무료로 이 항법 시스템에 이제 이 치기 시스템이죠. 위치나 속도나 방향을 탐지하는 그런 치기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 이제 GPS 위성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 사례에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PS 위성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은 최소한도 4개 위성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최소한도 4개 위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어떤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라든지, 그렇죠? 위치가 거리 아니에요? 거리, 또 방향, 그렇죠? 그래서 그 속도, 이런 것들을 전부 3차원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치기 시스템을 GPS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GPS 시스템에서 1번에 여러 개의 위성으로부터 시간의 정보를 받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 위성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중에 최소한도 4개 이상 위성이라 해야 돼. 중요한 건 3개면 안 돼요. 4개. 그러니까 여러 개 위성으로부터, 최소한도 4개 위성으로부터 시간에 대한 정보를 무선으로 받는다. RF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착한 시간이 어느 만큼 걸렸다 하는 시간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삼각측량법의 기법으로 이동하는 그 자동차의 현재 위치하고 또 이동하는 자동차의 속도하고, 그렇죠? 또 방향하고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RF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측량법으로 거리를 산정하는 거지, 위성이 막바로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이건 틀린 겁니다. 오로지 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정보, 시간 몇 초 걸렸다는 시간에 대한 정보만 GPS 위성이 수신장치한테 제공하는 것이다. 그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X, Y, Z축 하면 위성 3개가 필요할 테고, 한 개 위성 있죠. 하나 위성은 시계에 대한 오차를 보상하는 용도의 위성입니다. 시계에 대한 오차. 이 GPS 위성 안에는요, 원자 시계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원자 시계가 이제 하늘 위에 떠 있는 GPS 위성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31번 지문에 보면 그래서 그 GPS 위성에서 사용하는 그 시계의 시간하고 또
GPS 시스템의 그 수신 장치에서 적용하는 시간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기준 시간이 일치가 돼야 이제 그 보낸 시간부터 뭐 3초 걸렸다 하면 수신 쪽에 3초가 딱 무선으로 그 정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 시간이 틀려버리면, 즉 시계 오차가 생겨버리면, 그렇죠? 그래버리면 거리 산정에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에 떠 있는 GPS 위성에는 원자 시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자 시계의 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잡아가지고 그 GPS 위성하고 또 수신 장치 간의 기준 시간을 일치시켜서 시계 오차가 나오면 오차를 0으로 만드는, 보상해주는 그런 용도 기능의 위성이 별도로 한 개가 더 플러스가 돼서 4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4개 이상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시간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시험 문제라고 늘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1번 1번 맞죠? 2번이 틀렸네요. GPS 수신기는 위성의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받는다.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죠. 시간에 대한 데이터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리에 대한 데이터.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아까 설명했고, 그리고 4번 최소한도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시간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31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이것도 항행장치, 항법장치에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안전하게 활주로에 랜딩하게 해주는 착륙 보조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기 착륙 보조장치라고 하는 ILS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게 어느 겁니까? 1번 로컬라이저 하는 거 있죠. 로컬라이저. 그 다음에 2번은 펜 마커. 그 다음에 3번은 글라이드 패스. 항상 여러분들 아마 이 레이더 ILS 시스템의 3대 구성하는 것은 아마 잘 숙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3대 구성 아닌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구성의 기능도 시험 문제 나오죠. 활주로의 정중앙에 비행기가 싹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쏠렸다, 왼쪽으로 쏠렸다 하는 걸 알려주는 그 정보가 바로 ILS 시스템 중에 로컬라이저가 하는 겁니다. 중심선의 연장선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로컬라이저고, 그 다음에 글라이드 패스는 이제 수직 하강 코스, 그렇죠? 수직 하강 코스 어느 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글라이드 패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펜 마커라는 거 있죠. 펜 마커는 활주로까지 대략 거리를 알려주는 기능의 그 정보를 수행하는 게 바로 펜 마커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3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33번도 무선 항행 장비에 관련되는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선 항행 장비 관련이 30번 무선 항행 장비가 되고 32번, 33번. 그렇죠. 세 개가 연달아 전부 무선 항행 장치 요 관련 문제로 세문항이나 이렇게 출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좀 많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번에 무선 항행 장비 중에 AI 그러면 오토매틱 ID라고 하는 거 있죠.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식별 장치의 정보에 적합하지 않은 것. 1번 정적인 정보. 그렇죠. 스태틱한 정보를 AI 장치가 그대로 식별해낼 수가 있고, 또 다이나믹한 정보, 이것도 AIS 장치가 식별할 수가 있고, 또 4번의 항행 관련 정보도 AIS가 항행 장비 그 운용하는 측면에서 AIS 장치가 식별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3번 입선 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여기서 무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번은 3번이 답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34번은 전원회로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 디지털 전자회로에 이제 전원회로 문제가 이 무선통신 기구에도 전원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선통신 기기에도 전원 장치가 있죠. 그러니까 전원회로 관련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3번. 브릿지 전파 정류에서 출력 평균 DC 전압은 파이분의 2VM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암기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출력 직류 평균 전압은 파이분의 2VM 볼트가 나옵니다. 이건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묻는 것은 IM이 얼마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입력 전압의 최대값이고, 그럼 그때 이 정류회로에 흐르는 입력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걸 줬습니다. 이걸 줬어요. 평균 직류 출력 전압 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VM을 일단 계산해야지. VM. 그럼 VM은 2분의 파이 곱하기 VDC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파 정류의 출력 DC 전압은 10V입니다. 줬어요. 계산하면 이게 5파이가 되겠지. 5파이 볼트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대치 전압이 아니라 최대치 전류를 묻습니다. 최대치 전류가 얼마입니까? 이 말은 ohm의 법칙으로 전압 나누기 저항. 이 저항은 부하 저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5파이 나누기 여기 부하 저항은 몇 ohm이에요? 부하 저항은 15입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15. 1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약분하면 2분의 파이 암페어가 되겠죠. 쉬운 문제예요. 2분의 파이 암페어. 3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은 납축전지 성분을 옳게 짝지은 항목은 어느 겁니까? 납축전지. 여러분들 축전지라고 하는 것은 건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지만은 축전지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재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납축전지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납축전지의 구성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면 전극이 있겠죠. 이렇게 전극, 양면 전극, 양면 전극이 있고, 또 전극 내부에는 축전지 전극 내부에는 H2SO4라는 묽은 황산액을 그 안에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납축전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플러스극 있죠. 플러스극과 이거 음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음극, 이건 양극. 그렇죠? 산화, 연 혹은 납. 그렇죠? 이산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산화, 연, 이산화, 연, 이산화, 납. 여기는 납 혹은 연. 이런 재질로 요 음극을 전극을 만들고 양극을 만들어 놓고 요 사이에 묽은 황산 H2SO4라는 묽은 황산의 전해액을 주입을 시킨 구조가 바로 납축전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36번에 무선 수신기를 설계한 사람은 무선 수신기의 4대 종합 특성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합 특성 4개 항목을 측정해 가지고 어떤 정해진 스펙에 일치가 되면 시험 검사소에서 그 설계된 무선 수신기의 그 인증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인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수신기의 4대 종합 특성은 감도,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이거 4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은 선택도입니다. 선택도는 분리 제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은 신호를 예리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분리 제거 능력을 우리는 선택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택도의 값이 이제 Q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Q 값이 클수록 분리 제거 능력이 아주 좋은 그런
좋은 특성의 수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하는 신호만 골라낼 수 있는, 원하는 신호만 분리 제거시키면서 원하는 신호를 선택해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1번 선택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은 측정 부분의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뭐 이전에 2015년도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 뭐 여러 번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AM 송신기에 SNB 측정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그렇죠? SNB 측정에 필요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SNB 그러면 분자의 S는 시그널, 신호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분모의 N은 노이즈, 잡음 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NB는 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송신 장치에 신호 대 잡음비, 잡음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측정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SNB 측정. 자, 일단 송신기에서 변조를 시켜서 피변조파 파형을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신호파를 만들기 위해서 저주파 발진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실제로 우리 음성을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내가 사용하는 송신기의 변조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출 전력이라든지 SNB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니까 음성 신호 중에 1kHz 신호를 대표 음성 신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주파 오실레이터 발진기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kHz를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이게 신호파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진폭을 적당한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어테뉴에이터, 감쇄기라고 하죠. 감쇄기 이렇게 저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변시키면서 레벨을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레벨을 뭐 적당한 레벨 만들어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변조기죠. 이게 변조기입니다. 변조시킵니다. 그럼 여기 반송파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조시키면 변조는 믹스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죠. 흑판이 작은 애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코일 이용해서 안테나 통해서 송출했다는 거니까 이걸로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요 보내지는 파형을 다시 한번 받아서 이제 변조도를 측정하는 그 측정 장비에서 이제 변조도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내려는 신호를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이제 신호만 뽑아내려면 직선 검파기가 하나 필요하겠죠. 직선 검파기, 선형 검파기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레벨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잡음 신호는 요 신호 이외에 다른 신호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여기서 요 수신할 수 있는 요 코일 이용해서 들어오세요 해놓고 직선 검파기에서 신호를 만들어내고, 또 여기서 또 신호 이외에 다른 잡음 신호를 이제 여기서 추출해가지고 요 레벨을 가지고 요 값을 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파 발전기 필요하겠죠. 또 감쇄기도 필요하겠죠. 변조기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직선 검파기가 필요하겠지. 신호를 어느 만큼 실려서 지금 나가려고 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 직선 검파기에서 신호를 뽑아내는 거, 이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전력계가 아닙니다. 3번. 전력계. 이건 송출 전력이 몇 와트로 송출된다는 전력계. 전력계는 SNB 산정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37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은 마름모가 아니죠.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는 AM 피변조파 파형이 오실로스코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다리꼴 형태의 AM 피변조파가 어떻게 하면 오실로스코프에 나오게 됩니까 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에
버티컬 인풋 수직 입력 단자에는 AM P변조파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전틀 수평 입력 단자에는 변조파 신호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보통은 이제 포락선 형태가 많이 우리 사용하는 P변조파 파형인데 포락선 형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사다리꼴 형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피크에서 피크치 아니에요? 요 그림이 요거 대칭이 돼야 되는데 좀 잘못 그렸죠. 이렇게 그리면 대칭이 되죠. 요게 A칸, 요게 미니멈에서 미니멈 B칸.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조도는 A 더하기 B분의 A 마이너스 B 하면 되죠. 그렇죠? 요거 지금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변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요게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AMP 변조파 모양이 포락선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발생을 시키고 싶다. 그럼 그때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걸 답으로 고르셔요. 그렇죠? 그런데 포락선 형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죠? 포락선 이런 형태 이런 파형이 나오게 하는 거 있죠? 이게 포락선 형태입니다. 이게 AM파. 이걸 많이 쓰죠, 우리. 오케이? 그럼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게 하려면 수직 입력 단자에는 AM파, AMP 변조파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수평 입력 단자에는 동기를 맞추는 동기 펄스파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동기 신호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요게 나오는 거고. 이런 모양은 요놈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타원형의 AMP 변조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요게 A예요. A. 요게 B가 되고 공식은 요거 동일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런 파형을 위상을 좀 조작해서 이제 스코프에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그것은 시험 문제 잘 내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요놈과 요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38번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A가 B의 3배이다 그랬습니다. A가 B의 3배다. 그러니까 B가 요거면 A는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런 관계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렇죠? 그러면 A는 3B 쓰면 되겠죠. 3B, 여기 3B. 3B 빼기 B 나누기 3B 플러스 B 그러면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 50% 변조. 자, 그 다음에 39번에 개수형 주파수계. 개수형 주파수계라는 것은 주파수 카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2차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주파수 카운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파수 카운터도 내부 구성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개수 주파수 카운터인데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개수형. 개수라는 것은 수를 헤아린다 이 말이지. 카운터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펄스파로 바꿔가지고 펄스파가 1초에 몇 개씩 들어온다. 500개 들어왔다 그러면 500Hz, 1000개 들어왔다 그러면 1000Hz. 이렇게 주파수의 값을 디스플레이한다. 이제 그런 유형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개수형 주파수 카운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항목이 어느 겁니까? 이 개수형 주파수 카운터의 안타까운 단점은 카운터의 오차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오차 범위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안타까운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상대 위상차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만큼은 더 플러스가 되거나 또 1만큼 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카운터의 오차, 개수 오차가 나타난다. 1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매 초당 1초당 반복되는 파의 수를 뭐 사인 파의 주파수다 그러면 이제 펄스파로 바꿔가지고 펄스파가 헤아리기가 쉬운 거니까. 그래서 바꿔가지고 계수를 해서 그 펄스파의 개수가 100이면 100Hz다 이제 디스플레이 숫자로 디스플레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트 다운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측정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뭡니까 빠른 펄스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걸 헤아려야 됩니다. 근데 들어오는 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가 들어올 때는 그때는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수정 발진기에서 웬만큼 주파수 올려가지고 그 들어온 펄스파 신호하고 믹싱을 시킵니다. 믹스 시킨다 이 말은 뺀다 이 말이지. 곱하면 더하기 빼기 하는 두 개 신호가 나오니까 그러면 차의 신호를 이용해서 그 뺀값 신호를 이용해서 뺀값이 500이면 500Hz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뺀값이니까. 그럼 그 뺀 차의 신호 값을 카운트 해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 그 기준 신호로 사용했던 수정 주파수를 여기다 더해버리면 더하기 한 주파수의 그 차의 주파수 합한 놈이 이제 결국은 실제 들어온 신호 주파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높은 주파수 신호도 카운터에서 전부 카운팅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기 나와 있는 4번 비트 다운 방식의 카운트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카운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게이트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 한다가 아니라 좀 길게 한다. 이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헤아릴 수 있는 그 게이트 펄스라는 게 있죠. 그 게이트 펄스 하나에 펄스가 몇 개 들어왔다 하는 걸 정확히 그 안에서 포착을 해버리면 위상차가 조금 생기더라도 이제 하이 레벨 펄스 몇 개다 하는 걸 헤아려버리면 그 오차는 해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 펄스 폭을 좀 넓게 쓴다.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9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0번의 무선통신망의 전파 품질 특성 시험에서 물리적인 특성 시험, 전파 품질의 특성을 측정하는데 이제 전파 품질이 좋다 나쁘다는 걸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 40번의 물리적인,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물리적인 특성 시험으로 전파 품질이 좋다 나쁘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물리적이다 하는 말은, 물리적이다는 것은 물리적인 회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 매체, 뭐 동축 케이블이냐, 구리선이냐, 뭐 광섬유 케이블이냐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물리적인 하는 말이. 그렇죠? 그 물리적인 것은 전송 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송 선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송 선로상에서 임피던스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최대 전력 공급 조건이 만족이 되지 못해 가지고 반사파가 생깁니다. 반사파가 발생이 된다 이 말이지. 전송 선로의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하고 부하 임피던스가 일치가 되지 못하면 부하 쪽으로 최대 전력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는 반사 전력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반사파를 이용해서 결론은 반사 계수를 측정할 수 있죠. 반사 계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반사 계수를 가지고 또 정제 파비를 또 측정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제 파비는 반사 계수 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고, 부하 임피던스하고 특성 임피던스가 일치가 되면, 나누기 해서 1이면 이건 매칭이 된 겁니다. 그럼 그때는 반사 계수는 0이 되는 거죠. 가장 품질이 좋은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이 안 되면 정제파비는 항상 일보다 크게 정의하니까 부하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보다 요놈이 커가지고 매칭이 안 되면 큰 거 나누기 작은 거 틀면 되겠죠. 또 특성 임피던스가 크고 부하 임피던스가 작을 때 또 매칭이 안 되겠죠. 그때는 또 큰 거 나누기 작은 거 그러면 1보다 크게 나오면 정제파비 값이 존재하면 1이면 이상적이지만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그건 매칭이 안 됐다. 그럼 반사파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송 이 신호 그 품질 특성이 실은 양호하지 못하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사계수하고 정제파비, 그렇죠?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 SWR 간단히 줄여서 전압인 경우는 이제 볼테이지 V자 하나 더 들어가면 되죠. 앞에 하나 더 들어가면 되네. VSWR 뭐 이렇게.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렇죠? 어떤 급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라든지 급전선의 임피던스 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정제파비나 반사계수하는 이런 항목들이 바로 물리적 특성 시험으로 가장 적합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항법장치, 항행장치에 관련되는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됐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21년도 1회차 시험에서 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론할 때 쭉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무선통신망의 그 시험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뭐 단위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통합 시험하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것은 이번엔 거론 안 됐지만은 그래도 차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어떤 개념 위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이번 1회차 시험이 출제가 됐다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파악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